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요한 마을에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은 아구가는 날로 비어가는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김진사, 아명은 정수라 불리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시를 짓고 문장을 논하는 데에는 당대에도 손꼽히는 재주를 가졌으나 세상살이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돈, 셈과 숫자에는 어두워도 너무나 어두운 위인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김진사가 코올리게 도련님이던 시절 서당에서 천자문은 줄줄 외워도 산가지 셈법만 나오면 울음을 터뜨리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달래주던 이는 또래의 어린 여종 복실이었습니다. 하인들의 눈을 피해 복실은 울고 있는 정수 도련님을 위해 바닥에 흙을 고르고 주머니에서 알밤과 조약돌을 꺼내놓곤 했습니다. 도련님, 울지 마셔요. 자, 보셔요. 이 알밤 하나가 쌀 한 대박이라 치면 조약돌 2개는 보리 2호비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린 정수는 복실이 그려주는 밤톨 그림과 조약돌 그림을 보며 비로소 샘을 깨우치곤 했습니다. 그때 정수는 코를 훌쩍이며 복실의 손을 꼭 잡고 약조하였습니다. 복실아, 고맙다. 내가 나중에 장원급제하여 훌륭한 선비가 되면 너를 평생 지켜주마. 우리는 영원한 벗이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세월은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정수는 어엿한 양반과 자제가 되어 체면을 중시하게 되었고 복실은 그저 부엌대기 여종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김진사는 가세가 기울어가는 와중에도 양반의 채통을 지키느라 어린 시절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던 복실을 애써 멀리했습니다. 복실은 그런 김진사의 횡한 등 뒤에서 묵묵히 그림자처럼 그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김진사의 집안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곳간 바닥은 드러난 지 오래였고 당장 낀 일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의 유력한 고리대금업자 최 부자가 김진사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부자는 겉으로는 인심 좋은 척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뱀 같은 교활함이 도사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김진사가 셈에 어둡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김진사 가문에 남은 재산마저 모조리 삼켜버릴 요량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사 어른, 흉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소인이 비록 장사치이나 학식 높으신 진사 어른께서 곤궁함을 겪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 쌀몇 가마니를 융통해 드리고자 왔습니다. 김진사는 최 부자의 방문이 껄끄러웠으나 당장 식솔들을 굶길 수 없는 노릇이라 헛기침을 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최 부자가 이리 마음을 써주니 고맙구려. 내 형편이 풀리는 대로 갚겠네. 암요, 천천히 갚으셔도 됩니다. 다만 장사하는 사람이라 문서는 하나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쌀 10섬을 빌려드린다는 차용증에 수결만 해주십시오. 이자는 법도에 맞게 빌려가실 때와 똑같은 대박으로 갚으시면 됩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쌀가마니를 풀어놓고는 돛박으로 쌀을 퍼서 김진사의 독에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그저 뒷짐을 지고 서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복실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복실은 최 부자의 하인들이 사용하는 돛박과 그들의 손놀림이 심상치 않음을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하인들은 쌀을 돛박에 담을 때 손바닥으로 윗부분을 깎아내리는 이른바 평미 혹은 깎아 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져온 돛박은 관아에서 쓰는 정량 돛박보다 밑바닥이 두꺼워 겉보기엔 같아도 실제 들어가는 쌀의 양은 훨씬 적은 사제 도구였습니다. 즉 빌려줄 때는 적게 주고 나중에 받을 때는 관아의 정량 돛박에 수북하게 쌓아 올리는 고봉으로 받아 챙겨 이중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복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대로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갚아야 할 쌀은 빌린 것에 2배가 넘을 것이 뻔했습니다. 복실은 용기를 내어 김진사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잠시만요. 저 돛박이 이상합니다. 관아의 것보다 작아 보이고 담는 모양새도. 그러나 김진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최 부자가 보는 앞에서 여종이 양반의 거래에 끼어드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 여겼으며 또한
숫자에 약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도 컸습니다. 물러거라. 내가 무엇을 안다고 나서는 게냐? 최 부자가 어련히 알아서 할 것을 손님이 계신데 무례하게 굴지 말고 썩 부엌으로 가거라. 최 부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사 어른 아래 것들 단속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셈이라고 모르는 계집이 뭘 알겠습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자, 여기 수결하시지요. 김진사는 최 부자의 말에 홀린 듯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수결을 했습니다. 그 순간 김진사 가문의 운명은 탐욕스러운 최 부자의 손아귀로 넘어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돌아가는 길에 하인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글만 읽는 샌님이라 대박 크기도 구분 못하는군. 시작이 좋아. 이 기세라면 저 기와집을 삼키는 건 시간 문제다. 그날 밤 김진사의 집 부엌 아궁이 앞에는 복실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부직갱이가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식은 재가 깔려 있었습니다. 복실은 눈물을 훔치며 재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도련님과 함께 만들었던 그들만의 암호였습니다. 복실은 납작하게 깎인 대빵 모양을 그 옆에 작은 동그라미 10개를 그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빌린 쌀이 평미로 열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북하게 쌓인 산 모양의 대박을 그리고 큰 동그라미 20개를 그렸습니다. 이는 훗날 최 부자가 요구할 고봉의 양을 뜻했습니다. 도련님은 모르십니다. 저자가 얼마나 무서운 덫을 놓았는지 하지만 저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그림이 언젠가 도련님을 지킬 방패가 되겠지요. 복실은 다짐하듯 부직갱이를 꽉 쥐었습니다. 어두운 부엌 타닥거리는 장작불 소리만이 복실의 깊은 한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무심하게도 흘러 어느덧 찬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지난 흉년에 최 부자에게 빌린 쌀 10섬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불어나 김진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적용한 것은 나라법으로도 엄격히 그 많은 장리, 즉 이자에 이자를 쳐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게 만드는 악독한 고리대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방 안 김진사는 퀭한 눈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최 부자가 보낸 하인이 놓고 간 빈 문서가 놓여 있었으나 그 빼곡한 숫자들은 김진사의 눈에 그저 검은 개미떼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찌하여 갚아도 줄지 않는단 말인가? 분명 지난달에 논 한마지기를 팔아 갚았거늘 어째서 빚은 더 늘어만 있단 말인가? 김진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샘의 어두운 그로서는 최 부자가 들이미는 복잡한 셈법을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요란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진사 어른, 계십니까? 날이 차니 방 안이 더 훈훈하겠구려. 최 부자가 비단 두루마기를 휘날리며 당당하게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진사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시게 누추한 곳에 이리 자주 발걸음을 하니 미안하구려. 미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그저 셈은 확실히 해야 두 다리 뻗고 주무실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지요. 최 부자는 집사가 건넨 두툼한 장부를 김진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연체된 날짜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허허, 이걸 어쩝니까? 지난번에 갚으신 돈은 그저 밀린 이자의 일부를 탕감한 것에 불과합니다. 본전은 아직 손도 못 대셨고 거기에 또다시 장리가 붙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 집뿐이군요. 오늘 안으로 집문서를 담보로 내놓지 않으시면 관아에 고발하여 강제로 집을 비우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이 기와집마저 잃는다면 그는 조상별 면목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최 부자, 너무한 것 아닌가? 내가 갚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한을 조금만 더. 진사 어른, 장사꾼에게 신용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저도 사정 봐드릴 만큼 봐드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최 부자의 단호한 태도와 눈앞에 들이밀어진 숫자의 위압감에 김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집문서, 양도, 각서에 수결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복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찻상을 들고 들어오려다 밖에서 대화를 엿듣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선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아니 되옵니다. 그 셈은 틀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여종의 난입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 부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복실을 노려보았고 김진사는 놀란 눈으로 붓을 멈췄습니다. 소인이 밖에서 듣자 하니 지난달 금음에 갚은 돈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제하기로 약조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장부를 보십시오. 이자에 또 이자를 붙이는 것은 국법으로도 그만 장리이옵니다. 어찌하여 이미 갚은 몫은 쏙 빼놓고 빚만 부풀려 적으셨습니까? 복실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최 부자의 장부를 손가락질하며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김진사가 돈을 갚을 때마다 곁에서 지켜보며 그 날짜와 금액을 머릿속에 그리고 부엌의 잿더미 속에 뚜렷하게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의 사기 행각을 감히 천한 종년이 그것도 양반인 김진사 앞에서 지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 진사 어른, 이 대금법도가 참으로 독특하십니다. 감히 안채의 부엌대기가 사랑방에 난입하여 바깥 양반의 대소사에 끼어들다니요. 이것이 양반가의 법도입니까? 이러니 대개 가세가 기울고 셈이 틀리는 겁니다. 주인이 무능하니 종년이 상전 노릇을 하려 드는군요. 최 부자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김진사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숫자에 어두워 집안을 말아먹었다는 자책감, 그리고 천한 여종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자신의 초라함이 최 부자의 조롱 섞인 말 한마디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김진사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들키는 것보다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내가 무엇을 안다고 떠드느냐? 썩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김진사의 호통 소리가 사랑방을 울렸습니다. 복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하오나 저자의 셈은 분명 속임수입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그날은 분명 듣기 싫다. 천한 것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내 체면을 어디까지 깎아내릴 셈이냐. 당장 나가라. 썩 물러가란 말이다. 김진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벼루를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검은 먹물이 사방으로 튀어 복실의 낡은 치마폭을 더럽혔습니다. 복실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김진사를 한 번, 그리고 의기양양한 최 부자를 한 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복실이 나가자 최 부자는 혀를 차며 다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쯧쯧, 아래 것들 단속 좀 잘 하십시오. 자, 기분 상하신 건 이해합니다만 일은 마무리 지어야지요. 여기 수결하시면 오늘 일은 없던 것으로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집문서를 담보로 잡히는 각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수결했습니다. 최 부자는 만족스러운 듯 문서를 챙겨 들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불 꺼진 사랑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괴감과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편 쫓겨나 구석진 방에 틀어박힌 복실은 촛불 하나를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와 몽당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실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수년간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최 부자가 쌀을 빌려준 날, 김진사가 돈을 갚으러 갔던 날, 그때 날씨, 최 부자가 가져왔던 대박의 모양새.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실은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 방식, 바로 어린 시절 도련님과 함께 만들었던 그림 암호였습니다. 그녀는 종이 맨 위쪽에 최 부자의 얼굴을 뱀처럼 길게 그리고 그 아래에 날짜를 상징하는 달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대박을 그렸는데 하나는 납작하게, 하나는 산처럼 수북하게 그렸습니다. 이것은 최 부자가 쌀을 빌려줄 때는 깎아서 주고 받을 때는
고봉으로 받아갔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종이에는 엽전 모양과 함께 빗방울을 그려 넣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 원금을 갚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실은 되뇌었습니다. 도련님은 저를 내치셨지만 저는 도련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간교한 최부자의 장부가 거짓임을 밝힐 증거는 오직 제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이 그림들이 언젠가 도련님의 억울함을 풀어줄 칼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그려나가는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숫자에 맞서 진실을 지키려는 처절한 투쟁이자 어린 시절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소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최부자가 위조한 이중 장부의 틈새를 파고들 복실만의 그림 장부가 그렇게 한 장 한 장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진사의 집 대문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최부자가 기어이 김진사를 관아에 고발하여 집을 강제로 빼앗으려 수를 쓴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관아로 이송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선비가 고리대금 업자의 빈노름에 넘어가 가문을 말아먹게 생겼으니 그 구경거리를 놓칠 리 만무했습니다. 관아는 이미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위험 있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김진사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반대편에는 최부자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비단 옷자락을 정리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문제의 이중 장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듣거라. 최 부자가 너를 상대로 송사를 제기하였다. 내가 쌀과 돈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아. 약조한 대로 집을 내놓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구나. 이것이 사실이냐? 사또의 쩌렁쩌렁한 호통에 김진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는 억울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최 부자가 들이밀었던 복잡한 숫자들만 어지럽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사또 소인은 갚을 만큼 갚았습니다. 하오나 최 부자의 셈법이 기이하여 갚아도 빚이 줄지 않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김진사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그러자 최 부자가 나서서 헛기침을 하며 장부를 사또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이 비록 장사치이나 신용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장부를 보십시오. 김진사가 언제 얼마를 빌려갔고 이자가 어떻게 붙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문서에는 김진사가 직접 한 수결까지 선명하옵니다. 양반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한 문서를 이제 와서 부정하다니 이는 관아를 능멸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또는 최 부자가 건넨 장부와 집문서, 양도 각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문서상으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김진사의 친필 수결까지 박혀 있으니 법도로 따지면 김진사가 꼼짝없이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사또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수, 내가 직접 수결한 문서가 여기 있다. 이래도 부인하겠느냐? 증거가 명백하니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김진사는 바닥만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유약함이 뼈에 사무치도록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최 부자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고는 판을 더 크게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그리고 여기 모인 마을 사람들은 들으시오. 저 양반은 셈을 모른다는 핑계로 선량한 상인의 돈을 떼어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 장부에 먹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장부에 단 한 푼, 단 한 획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소인은 관아를 기망한 죄를 달게 받을 뿐만 아니라 제 전 재산을 김진사에게 넘겨주고 이 고을을 영영 떠나겠소. 군중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 부자의 저토록 당당한 태도에 사람들은 김진사가 정말로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역시 최 부자의 호언장담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최 부자의 결기가 대단하구나. 김정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 판결을 내리겠다. 너는 약조대로 집을 비우.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그 판결 아니되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군중을 해치고 뛰어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복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사또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니, 전혀는 김진사 댁에서 쫓겨난 종년이 아닙니까? 감히 천한 것이 신성한 재판정에 난입하다니? 여봐라, 당장 전현을 끌어내라! 최 부자는 당황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게냐? 썩 물러지 못할까? 포졸 하나가 복실을 거칠게 밀치자 복실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녀의 품속에 있던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포졸이 몽둥이를 들어 복실을 내리치려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유약하고 체면만 차리던 김진사가 벌떡 일어나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복실의 위로 쓰러지듯 엎드리며 포졸의 몽둥이를 자신의 등으로 받아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김진사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이 아이는 죄가 없다. 관아의 마당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양반이 자신의 몸을 던져 천한 여종을 보호하는 모습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고통을 참으며 복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더 이상 체면치레에 급급하던 못난 선비가 아닌 어린 시절의 친구를 지키고자 하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실아, 내가 어찌하여 나으리 저는 나으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자의 셈은 틀렸습니다. 저자의 장부는 거짓입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실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군 그래! 기억한다고? 글자 한자 모르는 까막눈이 무엇으로 기억을 증명한다는 말이냐? 저 바닥에 굴러다니는 낙서 쪼가리들이 증거라고 우길 셈이냐? 최 부자가 발로 종이 한 장을 툭 찼습니다. 거기에는 글자 대신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밤톨과 조약돌, 그리고 뱀처럼 긴 얼굴을 한 사내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이한 그림들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사또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장난질을 하러 온 것이냐? 김진사는 복실이 건넨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치로 거칠게 그려진 그림들. 하지만 김진사의 눈에는 그 어떤 명문장보다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밤톨, 조약돌, 삿갓, 돛박.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먼 옛날 샘을 무서워하던 꼬마 정수와 그를 위해 흙바닥에 그림을 그려주던 어린 복실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들만의 비밀 암호였습니다. 김진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잊고 있었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복실과의 약속과 우정이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들어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것은 장난질도 낙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글을 모르는 이 아이가 피와 땀으로 기록한 진실의 장부이옵니다. 거참 기가 막혀서 그림 장부라니요. 진사 어른, 미치려면 곱게 미치십시오. 그따위 그림으로 내 완벽한 장부를 반박하겠다는 겁니까? 최 부자의 비웃음이 극에 달했을 때 김진사는 천천히 그림 중 하나를 집어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그려진 뱀 같은 얼굴은 최 부자 당신을 뜻하는 것이오. 그리고 그 아래 그려진 이것은 김진사의 목소리가 관아의 마당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탐욕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처절한 외침의 시작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표정에서 서서히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호언장담했던 전 재산이라는 족쇄가 서서히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진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또렷하고 결기 어린 목소리로 그림을 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그리고 최 부자, 이 그림을 보시오. 여기 그려진 밤톨 하나는 엽전 10냥을, 조약돌 하나는 한 냥을 뜻하는 것이오. 어린 시절 셈을 익히지 못한 나를 위해 이 아이가 고안해 낸 우리들만의 셈법이지요. 자,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밤톨 5개와 조약돌 3개가 그려져 있소. 합이 53냥이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아이들 장난 같은 그림을 가지고 쉰센양이니 뭐니 끼워 맞추면 그만인 것을. 끝까지 들어보시오.
이 그림 옆에는 삿갓을 쓴 사람이 빗방울을 맞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소. 이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내가 50냥을 갚았다는 뜻이오. 복실아, 그날이 언제였느냐? 김진사의 물음에 복실은 젖은 눈을 반짝이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난해 7월 15세였사옵니다. 그날 장마가 져서 마당에 물이 넘쳤고 최 부자 댁 집사 어른이 삿갓을 쓰고 와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지난해 7월 15세입니다. 하오나 최 부자의 장부를 보십시오. 그날의 기록은 쏙 빠져 있고 오히려 그 전달에 빌려간 돈에 장리를 붙여 빚이 불어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최 부자, 그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하늘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오. 최 부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급히 자신의 장부를 들춰보았으나 날씨까지 기록해 두지는 않았던 탓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또는 형방을 향해 눈짓을 했습니다. 형방, 관아의 일지를 가져오라. 작년 7월 15세의 날씨가 어떠했는지 확인해 보아라. 형방이 묵직한 책자를 가져와 빠르게 넘겼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형방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또 찾았습니다. 을해년 7월 15일 호우가 쏟아져 냇물이 불어남이라 적혀 있사옵니다. 허, 정확히 일치하는구나. 군중 속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우연입니다. 비 오는 날 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지. 저 따위 그림 하나로 장부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연이라? 그렇다면 이것도 우연이라 하겠소? 김진사는 또 다른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쌀을 담는 돛박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윗부분이 평평하게 깎여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산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돛박의 밑바닥 두께가 서로 다르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오. 왼쪽은 윗면이 평평한 평미요. 오른쪽은 수북한 고봉이요. 복실아,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최 부자 댁에서 쌀을 빌려주실 때는 깎아 담는 평미로 주셨으나 갚으라 하실 때는 고봉으로 갚으라 강요하셨음을 기록한 것이옵니다. 심지어 빌려주실 때 쓰신 돛박은 밑바닥을 두껍게 하여 쌀이 덜 들어가게 만든 사제 돛박이었고 받으실 때는 관아의 정량 돛박을 쓰셨습니다. 복실에 또 굴어지는 설명에 최 부자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그의 신복들만 아는 은밀한 영업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최 부자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비록 세면은 어두우나 눈까지 먼 것은 아니오. 그때 자네 하인들이 낄낄거리며 뱃박을 바꿔치기 하던 것을 이 아이는 놓치지 않고 보았던 것이오. 그를 모르는 아이가 어찌 돛박의 밑바닥 두께까지 상세히 그려 넣을 수 있겠소? 이는 본 것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이오. 자, 최 부자, 이제 자네가 가져온 그 완벽한 장부에 뱃박의 종류까지 적혀 있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최 부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장부에는 오직 쌀 10석이라는 숫자만 적혀 있을 뿐 그 쌀이 어떻게 측정되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무기였던 숫자가 오히려 구체적인 상황을 증명하지 못하는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내 이놈 최달수, 양반을 능멸하고 사사로이 도량형을 속여 백성의 고열을 쥐어짜다니. 내 놈의 장부는 먹물로 쓴 거짓부렁이요. 저 여종의 그림은 진심으로 쓴 명백한 증거로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최 부자는 털썩 주저앉으며 사또를 향해 손을 비벼댔습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소인은 그저 셈을 조금.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장부에 단 한 획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전 재산을 내놓고 떠나겠다고. 관아의 뜰에서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있을 줄 알았느냐? 사또의 추상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봐라. 죄인 최달수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도량형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며 관아를 기망한 죄가 매우 크다. 또한 그가 김진사에게 청구한 모든 채무는 원천 무효이며 그가 호언장담한 대로 그의 가산을 몰수하여 그간 그에게 속아 피해를 본 김진사와 고을 백성들에게 보상토록 하라.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아이고, 사또 살려주십시오. 내 돈.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천벌을 받았다, 여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김진사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곁에 서 있는 복실을 돌아보았습니다. 김진사는 숯검정이 묻은 복실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양반의 체면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실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의 오만이 너의 진심을 보지 못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을 것이다. 너는 나의 은인이자 스승이다. 나으리 저는 그저 도련님과의 약조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김진사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복실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자 진정한 우정의 회복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숫자에 가려졌던 진실이 투박한 그림 몇 장으로 인해 세상 밖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최부자가 끌려나가고 관아의 소란이 잦아든 뒤 김진사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복실을 부축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부자가 재산을 잃고 관아에서 끌려나간 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또는 최부자의 가산을 몰수하여 그간 그에게 속아 피해를 보았던 고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김진사의 집문서 또한 온전하게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부자는 으리으리하던 기와집과 재산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고을에서 야반도주를 하였으니 인과응보의 결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는 사랑방으로 복실을 불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 밖에서 기척만 살피던 복실이었으나 이날만큼은 김진사가 직접 방문을 열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고 김진사의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실의 노비 문서였습니다. 복실아, 이리 가까이 앉거라. 복실은 주저하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김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텅 빈 천장만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의 헛된 자존심과 아집이 너의 진심을 외면했구나. 글만 읽을 줄 알았지. 사람 귀한 줄은 모르는 헛똑똑이가 바로 나였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을 것이고 나는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나으리 당치 않으십니다. 소인은 그저 도련님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손에 들고 있던 노비 문서를 화로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길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타오르자 복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다.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스승이며 둘도 없는 벗이다. 오늘부로 너를 면천하노라. 복실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복실을 일으켜 세우며 묵직한 열쇠 꾸러미와 장부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곳간 열쇠와 재산을 관리하는 금전 출납부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세매는 어둡고 세상 물정에 약하다. 그러니 내가 나를 도와다오. 이 집안의 안살림과 재정관리를 전적으로 내게 맡기겠다. 너의 그 명석함과 꼼꼼함이라면 내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나으리 제게 어찌 이리 큰 중책을.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벗으로서의 청이다. 받아주겠느냐? 복실은 눈물을 닦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의 집안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사랑방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을 양성하였고 복실은 안채와 곳간을 오가며 집안의 살림을 알뜰살뜰 꾸려나갔습니다. 복실은 더 이상 부엌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그림 셈법을 응용하여 독자적인 장부 정리법을 만들었고 들어오는 소장료와 나가는 비용을 한 푼의 오차도 없이 관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셈이 빠르고 일처리가 야무진 복실을 안방마님 못지않게 대우하며 존경했습니다. 김진사의 학식과 덕망 그리고 복실의 실용적인 지혜가 어우러지자 가세는 예전보다 더욱 번창하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촌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두 사람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여름밤 김진사와 복실은 툇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밤이었습니다. 복실아, 저 별이 보이느냐? 꼭 우리가 어릴 적 흙바닥에 그리던 바둑돌 같지 않으냐? 그렇사옵니다. 저기 저 밝은 별은 쌀십석, 그 옆에 작은 별은 보리 한 말 그렇게 세며 놀곤 했지요. 두 노인은 주름진 얼굴을 마주보며 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았으나 마음의 벽은 허물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주인과 가신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평생의 직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붓을 들어 시를 짓고 복실은 옆에서 주판을 놓으며 가문의 안위를 살피는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만한 지식은 사람을 잃게 하지만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채워주는 우정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낸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김진사 댁의 튼튼한 기둥과 반질반질한 마루에 스며들어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곁을 지키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